이슈 뉴스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180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며 보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곧바로 미사일 격추를 지시했고 이스라엘은 재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전남 여수 해상에서 파도에 어선이 뒤집혀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전북 전주에선 SUV가 중앙선을 넘어 승용차를 들이받아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갖습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격려하는 차원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인데 원외인 한동훈 대표는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을 감사해온 문체부가 오늘 중간 결과를 발표합니다. 축구협회는 논란이 됐던 10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며 감독 선임 절차를 지켰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태풍 끄라토는 오늘과 내일 대만을 통과한 뒤 세력이 크게 약해질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사이 들어온 중동 지역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이란이 이스라엘에 엄청난 숫자의 미사일을 쏟아부었습니다. 미리 첩보를 입수한 이스라엘 방공망에 대부분 요격되면서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에 대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첫 소식은 주진희 기자입니다. 저녁 하늘로 날아오른 엄청난 수의 미사일. 이스라엘 하늘을 날다 아이언돔 등 방공망에 격추됩니다. 하지만 일부는 요격을 피해 건물에 떨어지거나 달리던 차량 앞에서 폭발합니다. We went into the shelter in between the air raid sirens. We've come out again because this is the second round of air raid sirens we've seen. And if you look over here in the distance, you're seeing where the intercepts are going up into the sky. 이란 혁명 수비대는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 중심의 중요 군사시설에 미사일을 발사했고 90%가 요격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니에와 나스랄라 등 순교에 대한 보복이라며 이란 작전에 반응한다면 더 압도적인 공격을 할 것이라고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미사일 공격 소식에 이란에서는 축하 폭죽이 터졌고 팔레스타인들은 미사일 잔해를 들어 올리며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4월 이란 공격 때보다 2배는 규모가 큰 180여 발의 미사일이 쏟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사일 일부만 낙하했고 사상자는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몇 시간 전에 공격 정황 첩보를 입수해 저녁에 미리 공습 경보를 발령한 덕분으로 보입니다. The majority of the incoming missiles were intercepted by Israel and the defensive coalition led by the United States. We will respond wherever, whenever, and however we choose.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이 큰 실수를 저질러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재보복을 공언하면서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미국은 앞서 보신 이란의 미사일 발사가 시작되기 3시간 전쯤 탄도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발사가 시작되자마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미사일을 격추하고 이스라엘을 보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의 반응은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향한 이란 미사일에 대한 신속한 격추를 지시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보복 공격 자제를 촉구하고 추후 대응도 이스라엘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이란의 공격 상황을 지켜본 바이든 대통령의 초기 대응 조치입니다. 백악관은 이번 이란의 공격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피해는 크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앞서 이란의 미사일 발사가 일어나기 3시간 전쯤에도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And defend against the brazen attack we expected. Make no mistake, the United States is fully supportive of Israel.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예방 가능한 전쟁이 결국 일어났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As you know, the world right now is spiraling out of control. We have a non-existent president and a non-existent vice president who should be in charge, but nobody knows what's going on. 한편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중동 지역 무력 충돌과 관련해 전쟁 확대를 규탄하고 절대적으로 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은 미국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열릴 예정인 팀 월주와 JD 벤스 부통령 후보 TV 토론에서도 민감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를 폭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땅굴을 파는 등 군사작전을 계획 중이었다고 폭로하면서 이번 폭격은 헤즈볼라의 군사작전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이승훈 기자입니다. 아파트가 즐비한 도심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거리는 폭발과 무너진 잔해로 인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헤즈볼라와 지상전을 벌이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외곽에 있는 아파트를 정밀 타격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헤즈볼라 조직원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폭격으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현지 시각 1일 이스라엘군은 긴급 성명을 통해 제한적이고 국지적이며 표적화된 작전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한 헤즈볼라가 만든 땅굴 내부를 공개했는데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른바 갈릴리 정복 작전을 꾀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잇따른 지상전은 헤즈볼라의 군사작전에 앞선 선제적 대응이라는 설명입니다. Hezbollah planned to launch their October 7th attack from villages across southern Lebanon. Hezbollah also dug tunnels under homes in these villages close to the border with Israel. 계속되는 지상전으로 반유대 감정이 고조되면서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선 총기 난사 테러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건국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을 향해 강력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시도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며 우리 군의 핵심 전력 공개와 함께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국군의 날 소식 먼저 전정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함께 1호 열병차를 타고 도열한 장병들을 사열합니다. 부대별 경례에 거수 경례로 화답합니다.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에 창설된 전략사령부가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핵심 부대가 될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또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해 안보 태세를 확고하게 다져나가고 장병들의 처우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군복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헌신의 합당한 처우를 보장할 것입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5,300여 명의 병력과 340여 대의 장비가 참가했습니다. 최초로 공개된 현무5와 함께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군 전략 폭격기 B-1B 랜서도 출격해 대북 억제 핵심 전력을 과시했습니다. B-1B 랜서가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한편 국군의 날을 맞아 숭례문과 광화문 일대에선 2년 연속으로 우리 군의 시가 행진이 펼쳐졌습니다. 지난해엔 한국판 사드라고 불리는 LSAM이 처음 공개됐는데 이번엔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우리 군의 현무5가 대중에 최초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어서 최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투기가 낮게 날며 굉음을 내뿜고 전차와 장갑차가 도심을 가로지릅니다. 뒤이어 국군 장병들이 흐트러짐 없이 대열을 유지하며 행진합니다. 서울공항에서 시작한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숭례문과 광화문 일대 시가행진으로 이어졌습니다. 국가가 좀 더 안전한 것 같고 점점 더 발전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본인 아저씨 감사합니다. 지난해 10년 만에 부활한 국군의 날 기념 시가행진은 올해 2년 연속으로 열렸는데 이는 전두환 정권 이후 40년 만입니다.
특히 오전에 진행된 기념행사에서는 탄두 중량 8톤의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가 처음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가 행진에 등장한 현무4 발사 차량의 바퀴는 5축이었는데 현무5 발사 차량은 9축 바퀴가 필요할 만큼 훨씬 덩치가 컸습니다. 탄두 중량에 따라 3,000km 이상을 날아 지하 100m보다 깊이 숨은 적 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현무5는 한국형 3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 응징 보복 수단입니다. 국방부는 최근 잦아진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와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복합 도발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22일 이후 열흘 만에 대남 쓰레기 풍선 추적 물체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풍향을 고려할 때 풍선이 경기 북부와 수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은 접촉하지 말고 군이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엽니다. 야당은 검찰의 진술 조작과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보복 탄핵이란 주장인데 탄핵소추 당사자인 박 검사는 불출석할 걸로 예상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의 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이후 공정성 논란이 일자 절차적 문제를 살피겠다며 2달가량 감사를 벌여왔습니다. 아시아 최대 영화제로 꼽히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열흘간의 일정에 들어갑니다. 올해 29회를 맞는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동안 63개국의 영화 224편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전남 여수해상에서 어선이 뒤집히며 한 명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에선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했는데 이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도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로 조명탄을 쏘아 올립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전남 여수 소검은도 인근 해상에서 4톤급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3명은 구조됐지만 선장 1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이 민간 어선과 항공기까지 투입해 사고 반경 해역을 합동 수색에 나섰는데 아직 선장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기상 등의 이유로 선체 내부에 물이 차며 뒤집힌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색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UV 한 대가 도로에 90도로 누워 있고 차량 파편들 사이로 구조 활동이 한창입니다. 어제 오후 전북 전주의 한 도로에서 SUV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와 마주오던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잇따르던 차량 3대도 연쇄적으로 추돌하면서 모두 5대의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이 사고로 처음 충돌한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고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20대 SUV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요즘 유명 가수들의 공연이나 배우들의 팬미팅 티켓 구하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인데요. 표를 불법으로 사들이는 암표상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싹쓸이한 암표상들이 원래 가격의 30배 넘는 값으로 표를 되팔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심동욱 기자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댄 사복 경찰들이 피의자의 주거지에 들어섭니다. 자동으로 반복 주문이 가능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동원해 표를 사들인 뒤 비싸게 되팔거나 수수료를 챙긴 암표상 7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3월 공연법 개정으로 티켓 구매에 매크로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검거입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배우 변우석 씨의 팬미팅 입장권을 사서 235만 원에 팔기도 했는데 정가의 무려 30배에 달합니다.
가수 나훈아 씨와 임영웅 씨의 콘서트도 이들의 작업 대상이었습니다. 한 20대 안표상은 지난 2021년부터 300여 장을 팔아 약 1억 원의 수익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온라인과 SNS에는 안표를 판매하는 게시글이 여전히 올라와 있고 티켓을 자동으로 구매하는 매크로 프로그램까지 거래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연예기획사와 티켓 예매처 등과 합동 협의체를 구축해 안표 거래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깊은 밤 아무도 없는 차고지에서 마을버스를 훔쳐 타고 통일대교를 건너려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10여 년 전 탈북한 30대 탈북민이었는데요. 생활이 힘들어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밤중 차고지에 모자를 쓴 남성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남성은 버스 주위를 서성이다가 창문이 열리는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잠시 뒤 갑자기 버스에 불이 들어오더니 움직여 차고지를 빠져나갑니다. 30대 탈북민 남성이 차량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외지인들도 없어. 왜냐면 외지인들은 임진각 구경을 많이 오지. 남성은 차고지에서 8km 떨어진 통일대교까지 주행했습니다. 남성은 통일대교 입구에서 검문에 불응하고 계속 차를 몰아 결국 내부 바리케이트를 충돌하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당시 근무 중이던 군장병들이 남성을 제압해 경찰에 넘겼습니다. 서울 신림동에 거주하는 이 남성은 10여 년 전 탈북했습니다. 특별한 직업이 없어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을 하다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색해서 옛날에 여기 와서 일도 해본 적이 있어갖고 그래서 왔답니다. 문이 열려 있었고 키가 안에 있었다고 들었어요. 사고 당시 남성은 술을 마시거나 마약은 투약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지난주 전남 순천에서 10대 여학생이 흉기로 살해당한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죠. 일면식도 없는 여학생을 무참히 살해한 박대성의 신상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대구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시간 양손에 흉기와 둔기를 들고 시민들을 위협한 40대 남성이 붙잡혔는데 택배 문제로 화가 나서 흉기를 휘둘렀던 이 남성은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박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시간 대구의 한 대학가 골목입니다.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골목을 돌아다닙니다. 자세히 보니 오른손에는 흉기를, 왼손에는 둔기를 들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이리 와보라며 소리치자 놀란 주민들의 신고가 빗발칩니다. 잠시 후 순찰차 5대가 동시에 현장에 도착합니다. 남성은 경찰관 앞에서도 흉기를 휘두르며 대치합니다. 주변을 에워싸며 도주로를 차단한 경찰은 흥분한 남성을 진정시킵니다. 남성이 잠시 흉기를 내려놓으려 하자 경찰은 그 틈을 노려 순식간에 제압합니다. 사건이 벌어진 현장입니다. 당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시민들이 위협을 받긴 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밤늦게 안 다닐 수도 없고 사람이 살다 보면 불안감이 많죠. 그러면. 현행범으로 체포된 40대 남성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횡설수설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택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집에 있다가 화를 참지 못해서 그냥 가지고 나왔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정상적인 상식에서 좀 벗어나는 생각을 갖고. 경찰은 특수협박 혐의로 남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비행기에선 테러범이 갑자기 조종실로 침입해서 비행기를 납치할 수 있기 때문에 승객들은 비행 중에 절대로 조종실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지난 3월 진에어의 객실 사무장이 유치원생 딸과 남편을 데리고 운항 중인 비행기 조종실에 들어가 구경을 했다는 황당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항공사는 과태료를 물었는데 정작 기장과 사무장은 처벌할 조항이 없다고 합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1971년 대한항공 F-27기 납북 미수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된 올해 개봉 영화입니다. 사제폭탄으로 조종실 문을 폭파한
테러범이 기장에게 북으로 기수를 돌리라고 위협합니다. 지금부터 이 비행기 이북 간다. 23년 전 미국 9.11 사건 때도 조종석이 장악당하며 자폭 테러로 이어졌고 이후 일반인 출입은 엄격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진에어 객실 사무장의 가족이 운항 중인 비행기 조종실에 들어가 내부를 구경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유치원생 딸과 남편을 데려온 사무장이 인터폰을 통해 기장에게 연락하자 기장이 잠금 장치를 풀고 이들을 들어오게 한 겁니다. 사무장의 가족들은 조종실 내부를 3분에서 5분 정도 둘러본 뒤 나갔습니다. 항공당국은 익명의 제보를 토대로 조사에 들어갔고 진에어에 과태료 500만 원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기장과 사무장은 처벌 조항이 없어 회사 자체 징계로 끝났습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국토교통부에 관련 벌칙의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2001년도에 9.11 테러 사건 나고 그때부터 굉장히 강화됐어요. 만약에 사전에 그 허가관저한테 허가를 받았으면 가능은 할 거예요, 아마요. 기장과 사무장은 조사에서 가족이 출입 불가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딸이 어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미스 유니버스의 역대 최고령 참가자인 81세 최순화 씨가 국제무대 진출엔 실패했지만 베스트 드레서상을 받아 화제입니다. 지난달 30일 서울에서 열린 제67회 미스 유니버스 코리아 대회에서 최 씨는 구슬로 장식한 흰색 가운을 입고 무대에 등장해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회에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건 올해부터 참가자들의 나이 제한이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간병인으로 일하던 최 씨는 70대 모델 활동을 시작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제대로 보여준 최순화 씨에게 축하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박대성과 관련해 박 씨가 운영했던 찜닭 음식점의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가 사과문을 냈습니다. 앞서 박 씨가 운영했던 찜닭집의 가게명이 알려지면서 누리꾼의 악플이 프랜차이즈 본사에까지 쏟아지자 본사가 사과문을 낸 건데요. 이번 사건으로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전했습니다. 또 점주 개인의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벌어진 사건으로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누리꾼들은 애꿎은 곳에 불똥이 튀었다며 다른 점주들에겐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한 도로 한복판에 사과들이 일렬로 등장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6일 중국 윈난성 자오퉁시의 한 도로에서 일어났는데요. 사과 농사를 짓는 상인들이 사과를 팔기 위해 도로에 사과를 깔아 차량 통행을 막는 바람에 운전자들이 오도 가도 못한 채 꼼짝없이 갇혀버렸습니다. 한 운전자는 사과를 그대로 밟고 지나가기도 했다는데요. 결국 현지 경찰이 출동해 농가들을 철수시키고 도로를 복구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현지 누리꾼들은 칼만 안 들었지 강도가 따로 없다. 마음대로 도로를 막는 건 엄연한 불법이다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함께 만찬을 갖습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원내 인사들을 격려하는 자리인데 대통령에게 독도를 요청했다 거절당한 한동훈 대표는 원내 인사가 아니란 이유로 오늘 만찬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보도에 손성민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러 차례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지만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통령님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심탄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윤 대통령이 주관하는 만찬에 한 대표를 제외한 여당 원내 지도부가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대표가 지속적으로 독대를 요청해온 만큼
만찬 시점이 여러 해석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인데 야당은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재의결 표결 시 투표권이 없는 원외 인사여서 그렇습니까?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 재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이번 주 후반 열릴 가능성이 큰 가운데 대통령이 원내 지도부를 상대로 직접 표 단속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오래전부터 잡혀있던 만찬이자 국정감사를 앞둔 의례적인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친한계 인사들은 일단 말을 아꼈지만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한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 속에 윤한독 때는 당장 계기를 찾기 힘들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지난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실 출신의 한 행정관이 한동훈 대표를 공격해달라고 요청하는 녹취가 공개돼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국민과 당원들이 어떻게 볼지 부끄럽고 한심하다며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나타냈는데요.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 사이 갈등이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지난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이 한 유튜브 채널과 통화한 내용입니다. 지난 총선 당시 한동훈 후보가 여론조사 당비로 자신의 대선 인지도 조사를 했다고 주장한 김 전 선임 행정관은 한 후보를 공격할 방법을 찾아보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 우리가 한동훈 때문에 지금 진짜로 야 죽으려고 하더라고. 니네가 이번에 그거 잘 기획해서 서울에서 치면 너희 여사가 니네 좋아하겠는데. 실제로 통화 이틀 뒤 해당 유튜브 방송은 한동훈 당비 횡령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자신을 공격하라고 사주한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되자 한동훈 대표는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부끄럽고 한심하다며 작심 비판했습니다. 친한계도 수사를 통해 배후를 밝혀야 한다. 정권 불복 세력과 손잡는 건 파렴치한 행위라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김 전 선임 행정관은 대통령실 사임 뒤 일어난 일이라며 한 대표와 대통령실에 송구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전 선임 행정관은 김 여사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는데 가뜩이나 내부 갈등으로 고민이 큰 여권 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한편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특검법을 재표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의 압박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젠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김건희 여사가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태희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재표결을 앞두고 친한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 총장은 성난 민심을 누그러뜨리고 당내 결속을 다지기 위해 김건희 여사의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여론이 조금 이제 분노 게이지를 조금 더 낮추는 그런 식의 사과가 이루어진다면. 또 다른 친한계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도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김 여사의 도의적 사과와 표명이 필요하다고 압박해왔습니다. 대통령실의 관계자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직접 표명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친한계의 사과 요구 속에 여권 주류와 친분이 두터운 윤상현 의원은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논란과 공천 개입 의혹 등에 관해 사과할 마음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검법에 김 여사의 공천 개입도 포함된 가운데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부인의 행위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다음 달인 11월이 정치적 운명의 달이 될 전망입니다. 위증교사 재판에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두 사건의 1심 선고가 11월에 열흘 간격으로 나올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시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고 김병양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해달란 혐의로 기소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은 그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해 민주주의의 근간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명색이 도지사가 위증해달라고 했겠냐며 검찰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감추고 짜깁기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실 법정에서의 재판뿐만이 아니라 국민과 역사의 심판도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을 이 나라 역사 최악의 정치 검사들은 깨우쳐야 될 겁니다. 이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 통화 녹취 원본 파일과 위증 교사인지 직접 판단해보라는 글을 올리며 무죄를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열흘 뒤인 11월 25일로 잡았습니다. 두 건의 판결을 앞두고 이 대표는 정치적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검찰의 구형에 민주당의 공세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 중에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를 향해선 오늘 탄핵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하라면서 안 나오면 국정감사 때 동행 명령장까지 발부하겠다고 압박했는데요. 곧 다가올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맞서 천막 농성도 이어갔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징역 3년을 구형하자 민주당은 검사 탄핵 압박으로 맞섰습니다. 먼저 오늘 예정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의 탄핵 소추 청문회에 박 검사의 출석을 압박했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박상용 검사는 출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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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떳떳하면 청문회에 나와 입장을 밝히라며 나오지 않을 경우 국감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곧 있을 국감에서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박상용 검사는 차장 검사로서 당연히 기관 증인에 해당이 됩니다. 어차피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 동행명령장에 의해서 잡으러 다닙니다. 이 대표 구형에 대해선 무죄 받을 것을 확신한다면서 유고 상황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최혜병 특검 그리고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이르면 오늘로 예상되면서 민주당은 여론전도 한층 본격화했습니다. 국군의 날을 거론하며 저녁일 지났음에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해병대원들의 희생을 기억해야 한다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본청 앞에선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구체화되자 민주당의 전방위적 보복도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재명 개인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민주당의 반국가적 선동 정치를 막아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지난 8월 부천 호텔 화재 당시 불을 피해 창밖으로 뛰어내리다가 숨지는 등 무려 7명이 목숨을 잃었죠. 이때 현장엔 대형 사다리차가 있었지만 대기만 하다가 철수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도로가 좁아서 쓰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좁고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에선 소형 사다리차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천 호텔 화재 당시 투숙객 2명은 7층에서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현장엔 15층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차가 2대나 있었지만 주변에서 대기했고 대신 에어매트를 펼쳤습니다. 투숙객이 창문 밖으로 구조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바로 에어매트를 설치했습니다. 2명이 낙하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사망하셨습니다. 전장에 긴 대형 사다리차는 길모퉁이를 돌기 어렵고 안정적으로 운행하려면 지지대를 펼칠 공간이 필요합니다. 반면 이보다 작은 사다리차는 사다리 길이는 짧지만 좁은 도로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이 사다리차는 3.5m의 공간만 있으면 이렇게 지지대를 세우고 사다리를 펼칠 수 있습니다. 약 건물 10층 높이까지 안정적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좁은 골목에서도 효과적으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작은 사다리 차는 마을버스 크기로 건물과 건물 사이에 들어가 사다리를 펼칠 수 있습니다. 인명구조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장비지만 일부 지역은 소형 사다리 차가 멀리서부터 달려와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서울 면적의 4.3배에 달하는 2,600제곱킬로미터당 한 대가 있고 서울 면적의 20배에 달하는 전라남도는 소형 사다리차가 딱 한 대만 있습니다. 건물 밀집 구역이 많은 경기도도 서울 절반 면적의 한 대꼴로 있습니다. 활용도가 떨어지는 차를 줄이고 소형 사다리차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장의 상황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 공간이 좁고 계단으로 진입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형 사다리차를 빠르게 펼쳐서 화재 골든타임은 7분. 이 시간 안에 각 화재 현장에 꼭 맞는 사다리차가 도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8월에 집계된 실업자 56만 명 중에 11만 명 이상이 6개월 이상 쉬고 있는 장기 실업자로 나타났습니다. 실업자 5명 중 1명이 반년 넘게 일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청년층이 많이 포함돼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1년 전 대학을 졸업한 조모 씨는 아직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금이나 근로 조건이 더 나은 회사를 들어가려 하지만 좁아진 취업문에 쉽지 않습니다. 모든 취준생들이 중소기업보다는 다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고 1년 안에 입사하는 걸 목표로 했었는데 지난 8월 기준 실업자는 56만 4천 명인데 조 씨처럼 반년 이상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이 5명 중 1명꼴입니다. 장기 실업자 수는 올해 초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청년층에서 증가세가 도드라졌습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일을 그만두고 나서 1년이 안 된 장기 실업자들은 퇴직 사유로 보수 등 작업 여건에 대한 불만족이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너무 많이 격차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정부도 장기간 미취업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는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아 취업 한파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이번 여름 집중호우에 무더위가 늦게까지 이어지면서 채소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깻잎 한 장의 가격이 100원을 넘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추와 오이도 한 달 사이에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통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트 채소 매대 한 켠에 놓인 깻잎 한 봉지의 가격은 2,480원입니다. 봉지당 20장이 들어있으니 깻잎 한 장에 120원이 넘습니다. 실제로 깻잎 100g당 평균 소매 가격은 3,533원으로 평년 대비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100g당 2,700원 수준인 돼지고기보다도 비싼 셈입니다. 고기 먹을 때 가끔 상추나 깻잎이랑 같이 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 요즘 물가가 올라가지고 좀 가격이 부담돼서. 올여름 유례 없는 폭염에 때늦은 가을 더위까지 이어져 작황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길었던 7월 장마에 추석 이후 집중호우까지 겹치며 재배 면적이 감소한 것도 원인입니다. 지난달 하순 기준 상추 100g 가격은 1년 전보다 46% 올랐고 오이 가격 역시 16% 상승했습니다. 배추 한 포기 소매 가격이 10,000원에 육박하자 정부가 2년 만에 중국산 배추 수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2개 묶어놓고 3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 속이 차지도 않는 배추였거든요. 요즘에는 잠시 쉬고 있는 상태예요. 남은 거 먹고. 이상기후로 채소들의 전반적인 작황 부진과 재배 면적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연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산물 수급 관리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휴일을 빼고 일한 날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달 평균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9월 수출액은 587억 7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7.5% 늘었고 12개월 연속으로 수출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36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안전 문제로 환경부가 수입 차단을 요청한 제품들이
이미 수천 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환경부가 관세청에 통관 차단을 요청한 제품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8월 사이에 2,500여 건이나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최소 수천 개 제품이 유통 중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정부는 차단 조치 이후엔 반입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축 전염병이 잇따르고 있지만 검역 인력은 몇 년째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가축 병역관은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동물 검역관의 결혼율도 3년째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늘어나는 전염병 위험 속에 방역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일본이 어제부터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시부야역 주변에서 야간 길거리 음주를 금지했습니다. 관련된 내용 화면으로 자세히 만나보시죠. 일본 시부야구 지자체의회가 야간 노상 음주 금지 조례를 통과시키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헬로윈 등 일정 기간에만 음주를 금지해 왔는데요. 계속해서 음주 문제가 발생하자 아예 연중으로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일본 도시 지역에서 연중 내내 야간 노상 음주를 금지하는 조례가 시행되는 것은 시부야구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시부야 지역은 많은 관광객이 몰리고 대량의 쓰레기에 소동도 많이 일어나는 지역으로 꼽혔는데 이곳에 찾아올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네요. 프란체스코 교황이 유럽 순방에 나섰는데요. 룩셈부르크를 찾아 단체 사진을 찍고 나서 아기 왕자와의 귀여운 장면이 포착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단체 사진을 찍고 이동하려는 순간 휠체어를 탄 프란치스코 교황 앞에 아장아장 걷는 한 살의 프랑수아 왕자가 보입니다. 교황은 수줍어하는 아기 왕자에게 다가가 작은 사탕 하나를 건네는데요. 얼굴 가득 미소를 지어 보이더니 이내 돌아서는 엄마에게 사탕을 넘깁니다. 그 모습이 귀여워 보였던 교황은 바로 넘기냐며 웃어 보였는데요. 평화를 호소하는 교황과 어린 왕자의 따뜻한 순간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건설용 못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어냅니다. 법묘와 기법을 활용한 작품을 만드는 중이라는데요. 그 모습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한 남성이 그림을 올려놓고 작은 못으로 하나하나 두드리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니 나이지리아 국가 지도자 등을 형상화하고 있는데요. 나이지리아 독립 64주년을 맞아 예술가 오두나요가 전묘법을 활용해 80만 개의 건설용 못으로 단결의 수호자라는 기념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못을 재료로 고른 이유는 국가 성장을 위해선 고통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한 중간 감사 결과를 오늘 발표합니다. 이런 가운데 축구협회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10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지켰다고 정면 반박했는데요. 문체부의 감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계속된 감독 선임 논란에 답답함을 토로한 홍명보 감독은 최종 후보군이 확정된 10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제안했습니다. 10차 회의록이라도 좀 이렇게 언론에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받아보는 게. 논란이 끊이지 않자 축구협회가 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6월 21일에 열린 10번째 회의에서 전력강화위원회는 홍 감독을 포함한 감독 최종 후보군을 5명으로 압축했습니다. 또 모든 결정 권한을 정혜성 위원장에게 넘기는데 모두가 동의했고 정 위원장에 책임 있게 결정하겠다는 말로 회의가 끝났습니다. 권한을 위임받은 정 위원장은 홍 감독을 1순위, 외국인 2명을 2, 3순위로 정몽규 회장에게 보고했다가 자진 사퇴했고 이후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홍 감독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이를 근거로 선임 절차를 준수했다고 설명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는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종 결정한 이임생 이사에게 규정상 권한이 없었고 마지막 임시회의 때 정족수가 모자랐는데도 결정이 이뤄진 점 등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부분은 지적받을 전망입니다. 다만 문체부는 현재 선임된 홍 감독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는 유보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오늘 출근하실 때는 겉옷 꼭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들면서 현재 서울의 기온 11.7도로 어제보다 9도 정도 낮고요. 대관령은 무려 6.8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산간 지역은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서울은 21도 선에 머물며 종일 쌀쌀하겠고요. 금요일인 모레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개천절인 내일은 서울 등 일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태풍 끄라톤에서 공급된 수증기와 찬 공기의 영향으로 영남 해안과 제주에 최고 60mm, 영동과 남부지방에도 최고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은 오후부터 비가 가끔 내리겠고요.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7.5도, 대전은 11.4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1도, 광주 22도, 대구는 22도로 평년 기온을 2도에서 4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금요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